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들까지 모두 모아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우시네요. 네. 사실은 뭐 이 자리에 이제 몇 번 앉다 보니까 사실 낯설지만 않습니다. 뭐 제가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뭐 저도 낯설지 않지만 또 우리 이 자리에 또 낯설지 않은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임창용입니다. 오늘도 본부장님 이하 저희 박사님 때문에 좀 땜빵을 하러 나왔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하고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시티은행에서 외환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역사 같은 분이시고요. 제가 2005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름을 많이 뵀거든요. 정신적인 지주신가요? 예, 거의 그렇다고 93년도부터 보시면 되죠. 트레이딩 시작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한 20몇 년 동안 그 외환 트레이딩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서툽니다. 그건 이제 겸손의 말씀이신가. 네. 그렇죠. 저희 주간 전망대 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몇 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뭐 그 오석태 이코노미스트가 출연하는 편도 봤었고요. 사실 오석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티 처음에 조인을 해서 저하고 한 5, 6년 동안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거 보면서 기회가 되면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출연해서 토론에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유현정 부장님이 함께 해주신 만큼 딜러에게 묻는다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러에게 묻는다 그러면 과광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마 저기 효과음 넣어주실 거예요. 네. 그럼 저부터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최근 며칠간 이제 워낙 강세가 좀 주춤한 것 같다가 오늘 또 한 거의 가까이 5원 가까이 좀 빠졌는데요. 뉴스에는 뭐 1020원 안착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원인이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거는 최근의 환율 변동이 급격하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지난 3월 달 이후에 한 1085원 정도 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한 65원, 70원 가까이 환율이 가파르게 사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만 잘라놓고 보면 사실 이번 달에 움직인 폭 자체가 10원이 채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는 최근의 환율 변동이 급격하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금년 들어서의 환율 움직임 자체는 수급상으로 워낙 공급 우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공급 우위의 배경에는 경상흑자에다가 비교적 안정적인 자본 수지 흐름이 가장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초에 불거졌던 몇몇 악재들, 예를 들면은 미국의 뭐 테이퍼링 축소 이야기 또는 중국과 관련된 뭐 중국 경제의 어떤 경착륙 우려, 뭐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을 화두로 해서 뭐 사실은 연초에 환율이 1,050원 터치한 다음에 1,09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악재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같이 여전히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둔감해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환율이 수급 쪽에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딜링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딜링룸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왜 줄었고 그에 대한 딜러들의 대응은 어떤지 뭐 불만이 많은지 그런 것들. 일단 뭐 시장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저가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 때문에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위쪽으로는 전반적으로 공급 우위의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기 매도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위쪽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결국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이 움직여야만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워낙 좁은 밴드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거래를 안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거래 볼륨이 뭐 지난 한 6, 7년 동안에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사실은 저희들 같은 트레이더는 변동성을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그 좋은 즐거운 장은 못 되죠. 근데 거꾸로 이제 그 시장에 계신 다른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금 덜 곤혹스러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마조마해요, 근데. 하나 더 여쭤봐도.
일단 혹시 뭐 자리 있나 뭐 이런 거 여쭤보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절대. 예. 부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그 부담스러우신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 딜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국의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빠지지 않으면 다 당국 때문이라고 막 얘기들 하고, 근데 연초 이후에 보면 눈에 띄는 개입을 많이는 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환보유액을 보니까 5월 말까지 한 150억 달러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입을 안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딜러들의 당국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진짜 얼마나 개입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네. 것 같고요. 뭐 외환 당국, 고위 당국자 내지는 실무 책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외환 시장의 어떤 환율의 쏠림 현상과 그리고 변동폭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외환 보유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 과정에서 뭐 적지 않은 그 외환 보유가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떤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거꾸로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과거와는 틀리게 특정 수준을 고수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시장을 돌려놓으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변동성의 완화 내지는 속도의 완화 차원에서의 어떤 시장 관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급을 볼 때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봐야 된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비대칭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원화는 그래도 절상이 될 건데 속도는 완만할 것 같다. 이게 컨센서스였는데 보시면 다 무너졌습니다. 먼저 상반기 금융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언제나 이제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맞지만 유난히 이번 상반기에는 예상 밖의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외환시장 상반기 리뷰 우리 정승지 연구원 좀 말씀해 주시죠. 부장님이 대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제 절상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이제 최근 환율이 한 3.4% 정도 달러 대비 절상이 됐고요. 그리고 유로 대비해서는 이제 그 종가 대비로는 한 4.6% 정도 하지만 이제 평균 환율로 보자면 1% 가량 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는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평균 환율로 보자면은 일단 9%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이제 흐름을 보자면 이제 거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월까지는 사실 뭐 이때만 해도 환율이 1,100원 다시 간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이때 주식을 3조 원 이상 팔았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듯이 뭐 테이퍼링 우려랑 여기 3월에는 중국 리스크, 그 다음에 연초부터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옐런 의장이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시켜주겠다라는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면서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3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 주식 자금 들어오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경상수지도 이제 그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4월까지 경상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 부분의 공급 압력에 더해서 그 외국인 주식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은 일단 최근에는 변동성은 줄었지만은 5년 8개월 만에 1,050원을 하회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현정 부장님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뭐 환율이 좀 1,050원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레벨을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재미 좀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사실은 연초에 그 방향을 좀 거꾸로 잡아서 고생을 좀 했었고요. 트레이딩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뭐 그 이후에도 사실은 1,050원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타이밍 자체를 조금 늦춰 잡으면서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예측보다는 타이밍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예측은 물론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시장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분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일 자체가. 1,050원을 뚫을 때 저희도 사실은 좀 의외로 이렇게 쉽게 내줘가지고 좀 이게 지지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딜링룸에서 1,050원을 하향 돌파됐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사실 시장에서 특정 수준이 유지가 되면은 그런 지지선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기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기대를 토대로 해서 사실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지지선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었고 실제로 이제 그 연초에 1,050원을 테스트했다 다시 올라갈 때 그리고 다시 1,050원을 재차 테스트했을 때조차도 좀 더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뭐 저가 매수들이 유입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나리오가 무너지고 나면은 바뀐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50원이 무너진 게 확인된 순간부터는 이제 거꾸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매성의 달러 매도가 나오고 또는 추격 하락세에 대한 어떤 추격 매도의 달러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락 압력을 좀 가중시킨 부분이 있고요. 뭐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잘 못 맞췄다는 부분이 좀 당혹스럽고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았겠죠. 나머지 또 상반기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거시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 우리 그 윤창용 연구원 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은 상반기 흐름은 또 작년 연말에 전망했던 각종 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서 시장에서 전망했던 분들이 대체로 또 다 상반기는 다 틀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대체적으로 올해 일단은 경제는 어떨 것 같으냐라면 뭐 저희는 결국은 이제 과거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시각이 대체로 비슷했었죠. 작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괜찮다 보니까 올해 이제 선진국 경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경제는 작년에 미국의 이제 QE 테이퍼링 얘기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신흥국에서 나갔던 것들이 좀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의 부채 위험은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게 좀 하도였었고, 그래서 뭐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좀 올라올 것 같다라는 게 하도였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은 결국 선진국 경제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선진국이 이제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 85% 정도 되죠. 글로벌 주식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였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냥 올해 시각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니까 일단 미국 금리는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거다. 그다음에 뭐 국내 금리도 약간은 동조화돼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환율은 미국이 금리가 좀 올라가면 결국 달러가 좀 강세로 갈 건데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일단은 우리가 공급 우위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원화는 좀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화는 그래도 절상이 될 건데 속도는 완만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보시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무너졌는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망가진 영향이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연말 연초에 기상 이변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기상 한파가 오면서 미국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글로벌 경제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디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산 가격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놓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뭐 원래는 글로벌 경제가 올라와서 펀더멘탈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데 상반기 지나고 보니까 또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지연될 것 같다. 그에 따라서 미국 금리는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약달러는 전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는 좀 더 많이 빠졌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또 올라갔습니다. 왜? 그로스는 안 보이지만 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 할인율이 떨어져서 또 올라가는 양상이었고 그거 가운데 이제 한국은 어땠었느냐. 뭐 중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율 더 빨리 떨어지면서 수출은 더 어려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들은 그래도 3월, 4월, 5월 주가도 올라가고 뭐 통화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또 다 틀렸는 거 아니냐. 뭐 저희는 틀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반성문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은 또 반성문을 또 세련된 제목으로 써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지금부터 하반기 예상되는 상황 또 변수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 효과를 대신해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예. 자, 우선 효과음을 이제 예. 특수 효과 대신에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 효과음도 제가 입으로 직접 한번 내보겠습니다. 박사님. 빠밤. 자, 먼저 ECB와 BOJ의 추가 부양책입니다. IMF가 ECB에게 미국식 양적 완화를 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촉구를 했다 하는데요. 자, ECB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떤 게 있을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뭐 최근에 6월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 패키지라고 해서 많이 꺼냈지 않습니까? 뭐 마이너스 임금이라든가 불타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별적 자금 공급 조작, 장기 자금 공급 조작, TLTRO라고 하죠. 꺼내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뭐 한 발짝 더 가면은 이제
뭐 미국의 MBS 매입 같은 그러니까 자산 유효가증권 ABS 매입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처럼 국채 매입을 할 거다. 이런 것까지 가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미국식 양적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또 유럽은 또 한 발짝 뺐습니다. 결국 TLTRO라는 건 물론 이제 기업의 신용 창출 아니면 가계 쪽으로의 신용 창출을 위해서 분명히 이제 타겟을 두고 했다 보니까 TLTRO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미국식 양적 완화까지는 안 들어왔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ABS 매입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온 게 뭐 유럽이 하반기에 유럽은행들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ABS에 이제 매입에 들어가면 자산 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은행들의 북을 좀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쉽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이제 국채 매입을 할 거냐 그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뭐 재정이 통합되지 않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이제 ECB가 뭐 파격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TLTRO라는 것도 보면 분명히 지원이 이제 기업하고 가계대출로 지원이 돼 있었는데 가계대출 중에서는 모기대출이라는 게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국 경제가 많이 올라왔다. 영국 주택시장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 중에 상당 부분 이제 영라은행이 실질적으로 가계 모기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은 경제가 빨리 올랐는데 유럽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이 죽지 않을 만큼만 계속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대출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유럽 내에서 누가 경제가 가장 좋겠느냐. 결국 남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휴양지도 많고 결국 건설업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까지 또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뭐 유럽은 바뀔 거다. 미국처럼 바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ECB가 그렇게 빠른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채를 사준다 그러면은 뭐 어느 나라 국채를 사줘야 되냐 하는 문제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저는 일단 하반기 전망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제 어쨌든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될 건데 일단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ECB가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유로가 빠지면 유로 ECB도 나쁠 건 없고 또 미국도 좀 자기네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유럽이 좀 유동성을 공급해 줄 듯이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하면은 큰 충격 없이 좀 통화 정책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유럽이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실제로 뭐 과거에 2011년 12월하고 2012년 2월이었나? LTRO 이제 그때 유동성 위험 때문에 많이 받아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1조 유로. 근데 그게 만기가 내년 1월, 2월이니까 이미 지금 받아갔는 애들 중에서 뭐 이제 조기 상환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때는 1% 받아갔다가 굴릴 데 없으니까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한 4천억 유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얘네들은 유동성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만약에 문이 한꺼번에 다 닫힌다. 그럼 분명히 또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스킬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TLTRO라는 게 9월하고 12월 달에 4천억 유로라고 하는 게 딱 거의 매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유럽 은행들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1% 빌렸다 0.25%로 이제 빌려주는 거니까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조달 코스트가 낮아지면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유럽계 유동성이 미친 듯이 세상에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가장됐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게 타겟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용 창출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나오진 않아도 시장이 어쨌든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줄 거라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장치는 될 것 같아요. 네. 밑에는 안정을 시키는 장치는 맞는 것 같은데 한상은 좀 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룡 연구원 말씀하실 때 숨을 좀 쉬어가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창용 연구원에는 쉼표를 많이 찍어줘요. 근데 안 보인다 이제. 자, BOJ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일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어떨까요? 일본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양적 완화 스케줄을 이미 다 발표를 해둔 상태고 이제 내년 이후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하반기 되면 내년 이후의 스케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더 나올 것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조금은 나야 되지 않을까. 한 번에 닫으면 분명히 또 시장에 충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QQE 테이퍼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일본의 이제 양질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QQE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올해 연말에 끝나는 거고 내년부터는 자산은 매입을 하되 미국처럼 이제 매입하는 규모를 점점점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대두는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내년도 보니까 근데 만기가 좀 적긴 하더라고요. 네. 제 만기가 적어서 조금 부담은 적긴 한데 이제 저도 할 거라는 데 동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유로화 환율, 그 다음에 엔화 환율 뭐 이런 그 레벨 지금 어떤 환율에 이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그
양적 완화 가능성, 이런 경기 부양체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까 어떻습니까, 부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반영된 환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장은 사실은 그 바이 더 루머즈 셀 온 더 팩트라고 이미 그런 것들을 디스카운트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2012년도 10월 달에 달러 대 yen 환율이 이제 78엔을 저점으로 해서 약 한 6개월 사이에 103엔까지 그렇죠.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상승의 시작이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되는 시점이 그렇죠. 저점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단기 고점을 103엔을 찍었던 타이밍은 그 아베노믹스가 막 발표된 직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취임하고 등등 하면서 그렇죠. 거기가 고점이었거든요. 결국은 시장은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실제로 그게 실현됐을 때는 이미 털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장은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양적 완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런 쪽에서는 유로 쪽에서 그러니까 그 글로벌 헤지 펀드나 이런 트레이더들의 포지셔닝을 보면은 유로나 옌 쪽에 계속 이제 옌 약세, 유로 약세 쪽에 여전히 아직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털고 나오는 시점은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되든가 또는 미국이 생각보다 좀 조기에 금리 정상화 정책을 밟아가는 뭐 시점이 있다 그런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그런 쪽으로 좀 여전히 베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대충 시장에서 컨센서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그 수준의 정책들이 나온다면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이제 이 실현 기회를 활용될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옌이나 유로가 지금 당장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유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포트들이 리서치 기관들이 유로 약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 약세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최근에 뭐 1.4 터치한 다음에 다시 1.35, 36 사이에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캐시 프로드를 봐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경상흑자나 아니면은 자본 유입 자본 회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서포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는 사실은 저는 거꾸로 유로 저점 매수 쪽에 포커스 오히려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베팅을 하다 그런 포지션을 거의 접은 상태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효과음을 뭘로 했었죠? 저기 두둥 했나요? 빠밤 했었나요? 빠밤. 자,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외국인 자금들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가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규 연구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일본이 좀 워낙 선진국 치고는 변동성이 크고 아베노믹스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자금이 살짝 빠지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유럽도 이거는 제가 이제 유럽을 담당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본 건데 뉴욕 타임즈에 유럽 고점이다, 유럽 꼭지다라고 얘기하셨던 칼럼니스트가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1년 동안 그 얘기 떠들다가 유럽 안 빠지니까 잠깐 사라졌다가 최근에 또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본다면 유럽도 분명히 우리가 주가상으로 본다면 고점 논쟁을 할 만한 레벨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채권도 더 이상 뭐 먹을 수 있는 룸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힐드로 들어가서 하이힐드에서 뭐 대박을 내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이머징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머징을 사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뭐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을 좀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설명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뭐 이제 그런 논리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런 논리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실적은 그래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적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우리 하반기 실적 뭐 상반기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그다음 하반기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일단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깨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이니까 이제 2, 4분기 실적이 드디어 나올 때가 됐는데 2, 4분기 실적의 맥스와 민 그리고 에버리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뭐 민으로 봤을 때는 한 80
그 83억 아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민으로 봤을 때에도 직전 1Q보다 더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맥스로 봤을 때는 거의 뭐 QOQ로 봤을 때는 20%, 30% 정도 실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주식 뜯어보면은 SK 하이닉스를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였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도 굉장히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물론 뭐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 깨진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2, 4분기 실적도 말씀하신 대로 1, 4분기에 비해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뭐 그런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이겨낼 만큼 그렇습니다. 물량 예. 뭐 더 늘었다, 물량 네. 성장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여기 디베이트 할 때는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보면은 외국인이 3월 달부터 이제 샀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신흥국이 가격이 쌌으니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방이 많이 틀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미국 금리 떨어지니까 약달러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계 자금을 해외로 나갈 요인이 계속적으로 또 생겼던 거고 다시. 근데 보니까 신흥국이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매력이 생기니까 신흥국에 들어왔는데 저번에 한국을 더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신흥국 들어왔고 우리나라 주가 퍼포먼스가 보여주는 거죠. 실적을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한국을 더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신흥국을 뿌리는 상황에서 한국을 좀 뿌린 것 같고 최근에 또 국적별 외국인 자금을 보면 사실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중국이 있고 미국이 네. 있고 뭐 유럽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국적별로 보면 사실 중국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쪽으로 국적별로. 물론 근데 그 중국 자금이 뭐 중국 법인, 골드만삭스의 중국 법인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도 되는 거긴 한데 어찌됐건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라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2, 4분기 실적 제가 보기에는 캐시마크가 많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지금 1, 4분기보다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 다른 기업 쪽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보면 뭐 유틸리티나 포스코 이런 것들은 영업이 이단이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포스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외화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평가 이익이 잡혀갖고 나오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는 매크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올해 달러 수출이 2.6%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화 환산으로는 1.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빨리 절상돼서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기업의 실적이 될 건데 과연 2, 4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겠느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국 어쩌다가 신흥국 사는데 조금 끝다리로 산 거지 한국이 매력적이라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펀더멘털에 기초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초에 그 원래 시장이 선진국이 좋을 거냐, 이머징이 좋을 거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때 선진국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다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머징을 이야기, 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 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펀더멘털 본 사람이 틀렸어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예.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운이 그렇게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제 그 세 번째 변수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변수 빠밤이었습니다. 예, 빠밤. 자,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을 4.0%,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2.1% 뭐 이렇게 아마 그 예상 전망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분위기가 약간 그때보다는 좀 나빠지고 있어요. 그죠? 미국의 일단 1분기 GDP가 미국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본부장님이 3번 발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GDP 3번 발표하는데 맨 처음에는 1%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0.2%. 그렇죠. 0.1%. 마이너스 1%죠. 예. 두 번째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가 그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2.9다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그죠? 자, 수정 속보 수정 뭐 이렇게 한 것보다 확정치가 훨씬 더 나쁘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대외 경제 변수가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받을 영향이 분명히 감안을 해서 아마 성장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면은 얼마 정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우리 윤창용 연구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향 조정을 하더라도 0.2%포인트 내외 정도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하향 조정할 명분은 생겼죠. 세월호 참사라는 명분은 생겼는데 근데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볼 때 경상수지를 흑자를 어느 정도 봤었냐면 제 기억에는 한 600억 달러 중반 이 정도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1월하고 4월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1월부터 4월까지 경상흑자가 올해 누적을 한 210억 달러로 작년보다 220억 달러로 작년보다 한 70억 달러 많았었죠.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이 국민계정 체계를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도 우리 GDP에 이제 잡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국민계정 체계에서 경상흑자도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그 달러는 명목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로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고 또 실물로 그러니까 물가는 빼고 이러면 뭐 많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거기서 더 나온다라는 건 순수출 쪽에서는 또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찌그러졌지만 어찌됐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뭐 많이 낮출 명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7월달에 이제 금통위 하면서 경제전망 수정을 미리 발표를 할 건데 3.7, 3.8, 3.8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을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조금 그 다 같이 빠방. 다 같이 할까?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최경환 효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환율 정책이야말로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동떨어지는 좋은 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반응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부장님 시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발언 나왔을 때. 뭐 시장이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시장에 소개됐을 때 약간의 시장의 반응은 사실 있었습니다. 일부 이제 플레이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언와인딩 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일시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발언 직후에 바로 이제 그 외환 당국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의 어떤 외환 정책에 적용될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영향이 미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주간 전망대에서 최경환 내정자 미리 보는 청문회 열었었는데요. 자, 오늘 나오신 두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최경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최경환 효과라는 것은 첫 번째 금리적인 임팩트, 금리 쪽의 임팩트와 그렇죠. 환율의 임팩트 양쪽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환율의 하방을 열어둔 듯한 그런 발언 이런 부분들인데요. 먼저 뭐 환율 쪽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고 적어도 이제 현재 지금 최근에 외환 당국의 기본 스탠스 자체가 변동성 완화와 그리고 편중된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의 어떤 완화가 기본 목표이고 정책 방향의 어떤 차원에서는 뭐 기존의 정책 스탠스를 그렇게 크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언론지상이나 여론에서도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기존의 스탠스를 많이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약간은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바로 이제 뭐 정책에 적응을 한다거나 트레이딩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금리 부분의 이야기인데 그 제가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부담들이 한은에서 서로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수정된 경제 전망 성장 전망치가 뭐 3.7% 또는 3.6%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OECD 국가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지금 그 금리 정상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지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차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창용 연구원 저도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일단은 뭐 가격 지표들은 뭐 잠시 뭐 최경환 효과다 해갖고 실제로 어떤 액션이 나오면 왔다 갔다 잠시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커머스 입장에서 보면 실물경제 추이에 주는 최경환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저는 안타까운 건 약간은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좀 한국 경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금리를 뭐 띄우든 낮추든 해갖고 경기를 부양하든 경제를 긴축을 하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나 경제 전반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에서 압력을 가하기를 뭐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다, 아니면 경제를 좀 부양시켜야 된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재열 청재님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은 일단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반작용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금리를 낮추더라도 가계한테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을 통해서 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구조적으로 이제 양극화 문제, 기업은 배불렸고 가계는 어려워졌고 소득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신경 써야 될 얘기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봤었을 때 한국은행은 금리 조절해갖고 경기를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키든 띄우든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자기가 금리 정책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주열 청재가 고민하는 그런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저는 아직도 총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연필 띄우려고. 내가 하는 거는 뭐 잘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로 하반기 시장 이제 외환 특히 환율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상반기 환율이 하반기보다 높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는데요. 이달만 하더라도 지금 1,01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곧 900원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에 환율 세 자릿수 진입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그 유현정 부장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 개인적으로는 뭐 적어도 당분간은 말씀하셨듯이 그 하락 압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 예. 또 이제 뭐 지난 한 5, 6년 동안의 환율 추이를 봐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하락 압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수급상으로도 그랬고 하반기에 뭐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하는 등등의 요인도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추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3, 4분기 말 정도에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현직 트레이더에 있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타겟 레이트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점도 그렇고. 말씀을 주셔도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예. 제가 사실은 시장을 들여다보는 툴 자체가 예. 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 수준에 있을 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보고 또는 현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과거를 끌어와서 예. 현재와 비교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예. 그런 어떤 그 분석들을 가끔씩 해보는데 그게 이제 한번 그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지난 2004년과 금년도 2014년의 환율 동향을 비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차트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지난 외환 97년도 외환 위기 때 가파르게 상승했던 환율이 경상흑자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예. 그러던 환율이 당시에 약 한 2004년도 10월 달까지 1,140원 내지 50원 선을 예, 저점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지지선이 하향 돌파가 되면서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졌죠.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는 900원대까지, 900원 수준까지 예, 위협하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환율이 1,05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지지가 되다가 현재 해당 수준이 무너지고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시점과 이 시점에 각각의 어떤 그 환율 변동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실제로 하락 요인을 봐보면은 지극히 전부 다 수요 공급 쪽에 수급 쪽의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외환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동향과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붉은 선이 그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동향입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채권 투자도 꽤 영향을 많이 예. 미치는데 당시에는 2004년도 당시에는 채권 투자 자금의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2003년도, 2004년도에 경상수지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이 하락의 어떤 포텐셜을 키워갔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서는 그 거주자들의 선물한 매도세가 중공업을 비롯한 선물한 매도세가 당시에 하락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2013년, 2014년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난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약간의 흑자를 보였는 반면에 약 한 60억 불, 70억 불 정도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주식 채권 투자 합쳐서. 근데 이제 경상 흑자가 약 한 800억 불, 뭐 GDP 한 6%에 달하는 수준까지 경상 흑자가 확대가 되면서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 압력이 키워지면서 결국은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을 가져왔었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약간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04년도에 이렇게 환율이 무너졌을 때 이 시점에서는 거주자들의 선물한 매도 잔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 약 한 720억 불 정도 순매도가 거주자들이 선물한 순매도가 예,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는 선물한 순매도액이 아니고 거꾸로 거주자들이 선물한 순매수 상태입니다. 예, 예.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환율 하락 압력은 미래에 있는 캐시프로를 당겨서 파는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캐시프로를 예. 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거주자예금 잔액의 어떤 추이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거주예금 잔액 추이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환율이 지지선이 무너지거나 가파르게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들 매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선물한 거래도 그렇고 거주자의 그 외화예금 잔액도 지금 가파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상태로 그냥 달러를 들고 예, 있는 거죠. 들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지지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러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추가 하락이 강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컨빅션이 기대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 그러면서 완만하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7년도 이후에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왜? 미래에 있는 캐시프로를 당겨서 팔았기 때문에, 선물한 매도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현재 팔아야 될 캐시를 계속 지금 고간에 삭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외부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많이 안 돼. 그렇게 환율이 환율이 위롭죠. 상방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수급상의 현재와 같은 어떤 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되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방 경직성이, 수급상의 상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면서 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물론 진폭은 보이겠지만 추세상으로는 뭐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그 수준이 어디까지가 될 거다라고는 좀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원 다만 이제 완만한 하락세를 예. 보일 가능성이 많은 걸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원밖에 안 남았는데 방향을 하락 쪽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레벨을 이야기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새겨서 듣겠습니다. 예. 자, 전승지 연구원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전승지 연구원 전망대로 외환시장이 흘러왔어요, 그죠? 예. 쪽집게처럼 잘 맞춰왔습니다. 적중파. 예. 여전히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천원 예. 안 깰 거다. 일단 뭐 변함은 없고요. 저희 연초 전망이 상저하고였거든요, 환율. 그래서 일단 뭐 일시적으로 900원대에 발을 담그더라도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감히 좀 반박을 해보자면은 뭐 2007년, 뭐 6년 당시에는 한 해 900억 달러 조선 수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선물한 매도를 강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왜 선물한 최근에 매도가 줄어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수급을 볼 때 외국인의 주식 동향, 그다음에 경상수지 말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 공장 이전하면서 직접 투자 관련해서 한 해 200억, 300억 달러 나가고 있고요. 근데 증권 투자도 국민연금만 한 해 100억씩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을 볼 때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경상수지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가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하는 부분들, 여기에는 또 외환당국이 받쳐준 부분들이 있겠죠. 하반기도 사실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상고하저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뱅가드 때문에 자금이 나갔고요, 하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뭐 하반기 가면 달러 강세 모멘텀이 저는 외부적으로 조금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원이 지지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발을 우리 담그더라도 말씀하신 예. 것에 대한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요 요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환시장에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는 전액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네. 환해지를 거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근데 내국인들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는 채권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5% 이상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제가 아는 부분에서 상당액 해지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 국민연금 쪽에서는 채권을 100% 하고요. 주식이랑 대체 투자는 0% 한해치를 하고 예,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론 이제 투자 자금의 유출으로 봐서는 유입과 유출이 상당 부분 상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똑같은 유출입이 있다고 그러면은 유입은 영향을 미치고 유출은 굉장히 일부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직접 투자자들은 달러 펀딩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원화로 조달을 해서 달러를 사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달러를 조달해서 해외 투자하는 부분이 그럼 많습니다. 해외 투자하는 부분은 언젠가는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그때 미리 그 선물을 하느라 팔아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의 환시장이 주는 영향력을 거의 상쇄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해외 투자가 되는 부분은 외화로 차입해서 외화로 투자가 되지기 때문에 예. 국내 외환 시장의 수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예. 팔아서 가지고 들어와서 예. 원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환시장에 영향을 예. 미치는 굉장히 좀 비대칭적인 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토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나와주셔서 유현정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제 소감 들으면서 메인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쟁쟁한 분들 틈에서 그 대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 혹시 다음번에 불러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 잘 듣기 좋은 이야기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연습을 해서 참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